자, 오늘이 벌써 11월 10일이네요. 그래서 편의점에 그게 많구나.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페이지 밑에 무비 링크를 못 찾는다고 에러가 빠방하고 뜨네요. 파일 어디 갔어? 파일 하나가 없어졌네? 오이씨, 파일 하나가 없어졌는데? 아침부터 실현이구만. 그 사이에 녹화는 벌써 1분 30초가 갔고요. 첫 번째 예제는 저도 지금 리얼타임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자료 드린 거 보면서 저도 작성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일을 제가 어디다 날려먹었나 봐요. 일단은 그러면은 app.js에서 마지막 예제가 그 영화진흥원 오픈 API 연동하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주석으로 막아놓고 시작합시다. 자, 어저께 마지막으로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 스텝 3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카운터, 기본적인 리덕스를 통해서 상태 변수 관리하는 거, 그리고 디파트먼트, 비동기 처리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유 처리는 나중에 이제 CRUD로 그 14단원에서 그 리덕스 CRUD 처리로 한번 또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뉴스 목록 가져오는 거 처리를 할 거예요. 자, UI를 위해서 준비한 컴포넌트는 이미 익숙하죠. 색깔 좀 바꿉시다. 글자 크기도 바꿉시다. 자, 이렇게 생긴 뉴스 목록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뉴스 목록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가 먼저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뉴스 목록을 표시하기 위한 컴포넌트 우리가 전에 수업에서 newslist.js라는 파일로 만들어 놨었어요. 이전 예제 확인해 보면은 만들어 놓으셨던 거 있죠. 혹시 없을까봐 그 요 뉴스리스트에 대한 파일도 스크린샷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 파일이 페이지 news.js. 자, 뉴스리스트 news.js 그 다음에 newsSlice.js. 얘가 이제 AJAX 처리를 담당하는 애였죠. 그리고 스토어에다가 이 뉴스 슬라이스를 걸어줘야 돼요. 어제 보니까 이 슬라이스 파일을 스토어에 연결하는 거 까먹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슬라이스 안에 있는 파일들은 전부 스토어에 통합해서 넣어준 다음에 얘를 index.js를 통해서 다른 리액트 페이지들로 전파하는 구조예요. 그럼 index.js가 다른 리액트 페이지들에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index.js의 스토어가 들어가면은 index는 app.js에 전파를 하고 app.js가 각종 페이지들로 전파를 하는 거죠. 물론 이 페이지들에 의해서 컴포넌트들도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전파되는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한 슬라이스는 store.js에 항상 넣어둬야 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 슬라이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거기에도 리드미 파일에도 올려드렸었죠. const response 한 다음에 리절트는 response.data.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기본 파일을 하나 따로 어딘가에 준비를 하세요. 이게 지금 PDF 수업 자료에 넣어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파일인데, 일단은 리덕스로 뭔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AJAX를 쓰지 않고서는 리덕스를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리덕스는 그냥 AJAX를 위해서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하고요. 이런 기본 파일, 이거를 하나 잘 준비된 형식을 갖고 계신 다음에 리덕스를 쓸 때마다 이걸 북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을 하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코드 스니펫이라는 기능까지 접목을 시키면 이마만큼의 기본 코드를 단축키로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코드 스니펫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능이 일러요. 일단은 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축키 만들어서 적용해서 그냥 한 번에 코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입력이 됐다. 그럼 처음부터 너무 편한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출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코드 스니펫은 제가 수업에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스스로 가끔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공부하는 단계에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기본 코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메모장 같은 거에 따로 보관을 하세요. 아니면 왜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요즘 컴퓨터에서 쓰는 포스트잇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 좀 띄워놓는 거. 거기다가 요거 이렇게 툭 갖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여기 함수 이름이라고 돼 있는 데는 내가 기능 이름을 직접 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일 이름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이 소스 파일 이름에 맞춰서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듀서라고 하는 부분들, 이 리듀서 안에 여기가 지금 리듀서고요. 이 리듀서에서 얘는 동기 처리용, 그 다음에 엑스트라 리듀서는 비동기 처리용. 동기 처리라는 거는 일반 변수,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AJAX.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리듀서가 일반 리듀서하고 엑스트라 리듀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보통 액션 함수라고 해요.
자, 함수 이름 정의하는 게 여기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 함수에 딸린 식구 세 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얘가 동작하는 과정이 별 문제 없이 트라이를 수행한 다음에 리턴이 됐다면 일단은 AJAX가 실행하기 전에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별 문제 없이 리턴이 됐다면 요 리절트는 1로 들어오죠. 풀필드. 그리고 만약에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서 캐치로 띄었다면 이때 리턴되는 리절트는 리젝티드의 페이로드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 파일에서 중요한 건 이거 이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이니셜 스테이트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사실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라 여기는 그냥 개발자가 정하는 거예요. 로딩하고 에러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영역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 슬라이스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백엔드 데이터에서 가져올 거니까 연동하려고 하는 백엔드 주소를 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변수에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가져와라 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정해져 있는 루틴 따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 부분도 사실 이름만 바꿔주고 나면은 지금 우리 코드 처리에서는 여기 수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AJAX로 받아온 거 이 상태값에다가 적절한 변수에다 복사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이제 화면단에서 처리할 거니까. 로딩 됐을 때는 일단 요 상태값 그대로 복사해 놓고 이 로딩이라는 변수만 true로 바꿔서 현재 AJAX 처리를 시작했다 라는 걸 알려주면 되고 처리가 완료됐을 때는 데이터라는 부분은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 넣고 처리 끝났으니까 true였던 거 false로 바꿔주고 여기는 성공인 경우니까 에러 정보는 없애주고 실패했다면 일단 요거 그대로 엎어놓고 일단 실패한 것도 로딩이 끝난 건 마찬가지죠. 로딩 끝났고 근데 실패했을 때는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요 객체가 에러 정보를 담고 있을 테니까 그 에러 정보가 있다면 상태 코드하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게끔 지정을 하고요. 자, 요게 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스토어에 등록해야 되죠. 무비랭크 슬라이스는 아직 아니에요. 임포트하고 등록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뉴스에서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가져오고 뉴스 리스트 이게 뉴스 내용을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고 에러뷰 에러 정보 출력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그저께 수업까지는요 에러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저께까지 우리가 하던 거였잖아요. 에러가 있을 때 에러 정보를 근데 이걸 맨날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에러뷰라는 컴포넌트로 뺐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에러뷰를 이제 태그처럼 쓰면은 프롭스 파라미터로 에러 정보만 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에러 났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 컴포넌트도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HTML 구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그걸 컴포넌트로 빼는 거를 고려하시면 돼요. 리액트의 장점은 똑같은 HTML을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유저 셀렉터를 사용해서 여기 콜백을 명시하면 이 콜백 안에 그 모든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모든 상태값이 다 들어온다 그랬죠. 어제 이거 로그로 찍어서 확인해 봤어요.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뉴스 슬라이스만 추린 건데 얘를 추려서 이렇게 리턴을 하면 여기에 리턴되는 게 슬라이스에 만들어 놓은 이 이니셜 스테이트 이 상태값이라고요. 이 상태값은 AJAX 처리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 리턴을 하면서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에 의해서 1로 반환되니까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고요. 자, 로딩 정보, 로딩 여부 여기 출력하고 에러 정보, 에러 여부 여기 출력해주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뉴스 리스트한테 그 데이터 보내서 출력하게끔 하고요. 근데 얘는 페이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열렸을 때 디스패치가 액션 함수 호출하는 거라 그랬죠. 얘를 호출하면은 얘가 슬라이스를 실행시키고 슬라이스의 처리 결과가 1로 전달되는 거다. 요게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뉴스리스트 컴포넌트는 뭐 우리 여러 번 쓴 거니까 뉴스 데이터 받아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여러 번 쓴 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는 디파트먼트를 그 아마 1시간 넘게 진행을 했을 텐데 그냥 데이터만 바뀌고 뭐 이런 부분 처리 HTML 구조는 당연히 다를 테니까 그 정도의 처리가 있고 나머지는 어제 예지랑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요거 완성하는데 30분 컷. 사실 맘 같아서는 10분 안에 완성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리덕스 겨우 2개째니까 요거 완성하시는데 30분 컷.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10시 45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그러면은 10시 시간이 좀 애매하네. 10시 55분. 에이 5분 플러스 11시. 자 11시에 봅시다. 여기까지요. 자 요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앱.js에 그 영화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임포트하고 메뉴 걸고 라우팅 걸었어요. 이걸 처리하려면 당연히 페이지 폴더 안에 그 무비랭크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도 추가했습니다. 무비랭크 슬라이스도 기본 코드 갖다가 이제 하게끔 일단 준비를 했고요. 파일 이름은 무비랭크 슬라이스 정하고 함수 이름은 getMovieRank라고 잡아줬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 알죠? 이 13단원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파일을 마치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거 고치면 되지. 그냥 그 수준이 되게끔 반복시키는 거예요. 자, 슬라이스가 추가되면은 이제 이 슬라이스를 스토어 파일에다가 등록해 주는 것까지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 사항을 좀 넣을 거예요. 자, 영화진흥위원회에 접근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 API URL을 알아야 되죠. 이건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PI 키를 알아야 되죠. 이것도 알고 있죠? 자, 이 API 키 같은 경우는 보안상 노출되면 안 되는 값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안상 노출되면 안 되는 값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처리 구조를 가져가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처리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맘먹으면은 스크립트 파일을 못 가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가 다 보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요. 개발자 도구에서 소스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내 오픈 API 연동키를 그냥 박아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값인데 연동할 때 여기다가 내 API 키를 이렇게 넣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소스 보기 하면 이렇게 키가 다 노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값들은 별도의 파일에다가 빼놓고 그 파일을 로딩해서 쓰게끔 처리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메일 발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랑 연동해서 메일 발송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구글 비밀번호 또 박아야 돼요. 아니면 네이버 비밀번호를 박던가. 그게 노출되면은 제 타격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별도의 파일에다가 빼는데 그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니고요. 다른 형식의 파일이에요. 자, 보통 이런 걸 환경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 설정 파일 이름의 특징은요. 리액트 프로젝트 루트에 파일이 존재해요. 일단 src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src 폴더 밖이에요. 파일 이름은 .env 반드시 점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development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env production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env.development 이 파일은요 개발용이에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얀 스타트 이렇게 해서 가동을 시키죠. 이 명령어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요. 프로덕션이라고 붙은 건 이거는 서비스용이에요.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소스 파일들을 그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 보통 빌드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해요. 그 변환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요. 리액트가. 그래서 주로 백엔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다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참조하게끔 하겠지만 오픈하고 나서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그러면 상용 시스템을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영 서버 그리고 개발 서버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운영 서버라는 거는 실제 서비스용이에요. 일반 유저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고 개발 서버라는 건 테스트용이에요. 개발자들이 작업할 때 붙는 백엔드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나눠요.
그럼 RESTful API를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이제 세팅을 하면은 두 개가 주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env.development 파일에는 개발 서버 주소에 대한 API URL을 명시하고, 운영 서버 그 프로덕션 파일에는 운영 서버에 있는 API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디벨롭먼트 개발용 파일이에요. 요 샵은 주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점 프로덕션에도 같은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디벨롭먼트 파일에는 만약에 영화진흥위원회 API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 아이고. 얘가 테스트용 오픈 API고 얘는 실제 서비스용 오픈 API다.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은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나중에 상용할 때 우리가 뭘 고칠 필요가 없잖아. 리액트가 알아서 적절한 파일을 참조할 테니까요. 이게 실제 운영 정석이에요. 개발용 코드랑 테스트용 코드를 나눠 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주석 팁 있죠? 코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코드 그 스위칭 하는 거, 이것도 개발용 코드랑 상용 코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꼼수였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그 오픈 API 주소와 연동해야 될 백엔드 주소와 연동키 이런 것들을 보통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리액트가 여기 있는 내용을 알아서 자동으로 참조를 해요. 우리가 뭐 따로 임포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파일에 명시한 변수 값들은 무조건 다 자동 참조해요. 단 변수 이름이 반드시 리액트 언더바 앱 언더바 요걸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변수 이름이 리액트 언더바 앱 언더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대문자예요. 자, 지금 이거 굉장한 실무 팁이고요. 이거 저도 어저께 한 거예요. 노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 쓰는데 리액트는 없나? 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어저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리드미에 차마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파일 이름이 점으로 만들어지는데, 점으로 시작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일반 폴더 창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의 이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일은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 만들고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이름을 지정하셔야 돼요. 윈도우 폴더에선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을 저장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점 디벨롭먼트 2라고 만들게요. 만들고 나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막 .txt라고 확장자를 멋대로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 만들어지면 파일 이름 고치기 한번 하세요. 지금 얘기한 이거는 윈도우에서만 발생할 거예요. 맥에서는 원래 점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흔하니까 윈도우에서는 맥에서는 안 겪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모든 값은요, 리액트 안에 src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소스 아무 데서나 src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소스 아무 데서나 별다른 임포트 없지. 그리고 process.env. 변수 이름 이렇게 해서 값을 쓸 수 있습니다. process.env. 변수 이름. 자, 그래서 영화진흥원 연동을 하기 위한 이 API 키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 발급받으신 키 쓰세요. 영화진흥원 API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비랭크라는 이름의 슬라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처리는 다 똑같아요. 다른 거랑 다 똑같고,
접근하고 AJAX 접근할 때 URL을 설정 파일에 있는 값으로 썼어요. 요게 좀 다른 사항이에요. 요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자, 슬라이스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페이지를 만들 건데, 영화진흥원 페이지는 일단 데이터 출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붙일 거라서, 영화진흥원 예제는 페이지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표에다가 그 가져온 데이터 출력만 할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프까지 덧붙일 건데, 그래프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컴포넌트, 그래프 출력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그래프 없는 단계까지 가봅시다. 자, 뭐 처리는 별거 없습니다. 자, 메모,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콜백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실행 결과는 일단 이렇게 표에다가 영화진흥원 그 처리 결과를 넣는 게 다예요. 파라미터 이름이 로딩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드롭다운에 변경 이벤트 넣어서 이벤트가 바뀌면 연동 다시 해오는 거. 슬라이스로 이제 값을 보낼 때 오픈 API한테 우리가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여태까지 그 리덕스를 사용하면서 get post put delete 파라미터를 전달한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제는.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거든요. 자, 이게 지금 API 주소잖아요. 그리고 axios.get 하고 붙으면서 주소 뒤에 제이슨 걸고 파람스에다가 이름 값 이렇게 하면은 물음표 찍고 키는 이름이 키니까 변수값 들어갈 거고 and target dt는 또 이퀄한 다음에 변수값 들어갈 거고 이렇게 변수를 넘겨야 돼요. 자,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를 넘기고자 할 때 엑시오스에서는 이렇게 제이슨 열어서 파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들을 쭉 설정해 주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날짜 값은 지금 여기서 선택한 이 값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그 인풋 타입 데이트이기 때문에 페이지 단에서 변경 이벤트를 처리했을 때 이 날짜 값을 얻어올 수 있으니까 그 페이지에서 생성한 값이 리덕스 안으로 파라미터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리덕스 안으로. 얘가 일로 전달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페이로드 안에 정보가 담겨 있죠. 그럼 이 값을 페이지에서 일로 넣어줄 때는 과연 어떻게 넣어주느냐, 그걸 보시는 게 이번 예제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환경 설정값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리덕스 액션 함수 안으로 파라미터 보내는 거.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필요한 거 이제 임포트 했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왔고, 그 다음에 리덕스 써야 되니까 리덕스 관련된 기능 가져왔고, 로딩바, 표, 에러 정보. 날짜 처리하려고 데이.js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연습 문제였나 보니까 이제 날짜 처리하려고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 거를 봤는데, 데이.js 한 번쯤 각자 찾아보세요. 이거 쓰면 날짜 처리해서 하는 수많은 삽질이 다 생략돼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역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면이 줄어들면 각자 100%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처리하려고 미디어 쿼리 넣고 min width md, 최대는 제한 없고 최소 md까지는 플렉스 걸고, md보다 더 작으면 얘 플렉스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유즈 셀렉터에서 이제 리덕스 기능 갖고 왔고요. 디스패치 함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즈 스테이트로 날짜에 대한 상태값을 하나 막 가져왔어요. 상태값을 하나 만든 거죠. 데이.js 그냥 만들면 오늘이에요. 근데 영화진흥원 API의 특징은 당일 날짜 데이터는 안 주죠. 하루 전 날짜부터 주죠. 그래서 요 유즈 스테이트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을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전날을 받아서 연, 월, 일 형식으로 받은 겁니다. 요 형식은 인풋 태그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 값 형식이에요.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에다 값 넣어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 타겟DT라는 변수에 오늘 날짜가 어제 날짜가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타겟DT를 어떻게 쓰느냐? 이 타겟DT를 인풋 타입 데이트의 밸류 속성에다가 넣어줍니다. 밸류 속성은 반드시 체인지 이벤트랑 같이 써야 돼요. 리액트 안에서는. 그래서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고요. 체인지 이벤트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값이 바뀌면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벤트 안에서는 여기에 이제 선택이 바뀌면 요 온 데이트 체인지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선택값을 뽑아서 상태값에다 갱신했어요. 얘를 보내서 얘를 갱신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유즈 이펙트가 있죠. 유즈 이펙트가 이 안에서 이제 리덕스 가동시킬 건데, 일단 유즈 이펙트는 무조건 페이지 열릴 때는 자동으로 한번 실행해요. 모든 유즈 이펙트는 무조건 페이지 열리면 자동으로 한번 실행해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얘네들이 변동이 발생하면 또 실행해요. 근데 드롭다운의 선택값이 바뀌면 이벤트에 의해서 이 날짜 상태값을 바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여기가 실행된다고요. 지금 요거 이해했다면은 그동안 리액트 수업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거예요. 리액트의 처리 과정은 어떤 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트 이펙트로 다른 애들이 연달아서 마치 연쇄 폭발처럼, 도미노처럼, 함수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리액트의 제일 큰 특성이에요. 내가 뭐를 호출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set target DT라는 애를 실행했는데 결과는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도미노 같아요. 여기서 뭐 하느냐? 디스패치 합니다. 리덕스에 있는 액션 함수. 자, 아까 예제 봅시다. 뉴스. 겟리스트라는 함수 호출했죠. 이 겟리스트는 그 슬라이스에 있는 액션 함수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비랭크라는 데를 호출해요. 그러면서 이 괄호 안에 제이슨 객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액션 함수에 전달하는 요 제이슨 객체가 슬라이스에서 받는 페이로드가 돼요. 자, 타겟D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오늘 날짜 형식, 그 날짜 형식이었어요. y 빼기 m 빼기 dd 이렇게 날짜 형식이었어요. 근데 영화지능원 예제 API 그 명세를 보면은 파라미터 전달할 때 이 빼기기 없이 전달이 돼요. 영화지능원에서는 8자리로 맞춰서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인풋 태그에서 밸류값 뽑아오면 사이사이에 빼기 기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보내기 전에 빼기를 빈 문자열로 리플레이스 올 해서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제이슨 객체가 전체가 페이로드로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는 payload.targetDT라고 하면 값에 접근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요거 자체를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코딩할 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복잡하게 필요하다면 요 제이슨 안에 여러분들이 키를 늘리면 되겠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키를 늘리면은 리덕스 안에서는 payload.a, payload.b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예제의 흐름은 드롭다운의 선택값을 바꾸면 이벤트가 실행되고 이벤트에서 상태값을 바꾸고 상태값에서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합니다. 자, 그러면 액션 함수가 디스패치되면 그 결과는 얘네한테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밑에서 에러 있으면 에러뷰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안에 테이블 넣고서 데이터 값이 있을 때 반복 돌면서 출력해라. 이건 전에 했었던 코드니까 괜찮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옆에다가 밀고 여기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넣으려고 해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영화 제목하고 관람객 수 요것만 갖고 그래프를 표현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지능원 오픈 API로 받아온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내가 가공을 해야 되죠. 자, 이제부터 스텝 2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 상에서 그래프에 표시될 데이터를 준비하려면은
그래프에 표시할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일단 얘가 완전하게 들어온 다음에 해야 돼요. 얘가 오픈 API에서 받아온 결과값이죠. 오픈 API한테 결과값을 안 받아왔는데 차트를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값이 바뀐 다음에야 그래프에 전달할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값을 가공해서 여기서 그 그래프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상태값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어내는 처리. 뭐였죠? 가물가물하죠? use 메모입니다. 자, 저도 코드가 날라가서 여기부터 직접 코딩할게요.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한 컴포넌트 코드는 이따 봅시다. 임포트 바차트 뷰 프로 왜 밑에 들어? 자, 바차트 뷰 하나 가져왔고요. 이 바차트 뷰는 그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는 용도인데 막대 그래프에 필요한 기본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롭스로 그래프에 표시할 레이블스 그리고 그래프에 처리할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범주 제목 이 정도만 이제 프롭스로 설정하고 구성된 옵션과 데이터를 여기다 세팅해서 그래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프롭스 중에 레이블스하고 데이터셋이 존재할 때만 그래프를 표현해라 라고 했고 레이블스하고 데이터셋은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막대기만큼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어야 하니까 아래쪽에 기본값 잡아놨고요. 자, 그럼 다시 무비랭크로 돌아가서 여기 슬라이스구나. 자, 여기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여 그래프에 적용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콘스트 차트 데이터라는 거를 use 메모 해서 만드는데 콜백 얘는 데이터라는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이 콜백이 실행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이름의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이 콜백이 실행되는 거고 여기에서 리턴을 하는 값은 이 차트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데이터 변수는 데이터라는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만 값이 존재해요. 그럼 수많은 그 오픈 API 연동 결과 중에서 여기선 영화 제목하고 관람객 수만 중요하니까 콘스트 뉴 데이터는 두 개만 추려낼 거예요. 영화 제목에 대한 배열과 관람객 수에 대한 배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자, 만약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여기서 말한 이 데이터가 얘입니다. 리덕스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데이터 안에 오픈 API 제이슨 구조는 기억 잘 안 날 테니까 요거 그냥 제가 코딩 할게요.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여러분들은 영화진흥원 API 규격서 한 번씩 보고 코딩하세요.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요 값과 이 안에 있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는 이 값이 어디서 온 건지 그 오픈 API 규격서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생각 없이 타이핑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타이핑하지 말고 이 한 단어들의 출처가 어딘지를 꼭 짚고 넘어가세요. 자, 어쨌건 얘가 배열이에요. 코딩하다 말았더니. 자, 여기 잠깐 주석으로 맞고. 자, 영화진흥원에서 온 데이터 보면은 요 전체가 이제 요 전체 제이슨이 우리가 코딩한 이 데이터라고요. 이 데이터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가 있고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 갖고 반복할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점 박스 오피스 리절트 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이걸 갖고 반복을 돌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소 하나가 V가, 요 원소 하나가 V가 될 텐데, 여기에 movie_nm. 개봉했네? 와. 그 다음에, 관람객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제이슨에서 따옴표로 값이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걔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new data.movie_nm에다가 푸시 v. 영화 제목 그 다음에 new data.audicent.푸시 한 다음에 v. 관람객 수 네, 이렇게 합니다. 이 new data라는 애를 제이슨으로 묶은 이유는요. 배열을 두 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 값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리턴할 때 이제 new 데이터를 리턴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console.log에서 한번 찍어도 볼게요. 잘 만들어졌는지. 자, 그러면 그래고침 데이터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데이터 두 개만 추려요. 유즈 메모는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구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되는 이 new 데이터 얘가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요. 그럼 차트 데이터.movie_nm, 차트 데이터.audicent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제이슨 객체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제이슨 안에 배열 원소가 반복문에서 착착착 채워주고 리턴되면 여기 저장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얘를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 훅 처리하면서 구조분해 여태까지 많이 해서 리턴 받았잖아요. 뭐만 했다 하면 구조분해해서 리턴 받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movie_nm과 이 audicent 이 두 개 정보는 오픈 API 연동 결과가 바뀌면 알아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값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div를 하나 또 만들고 여기서 그래프를 표시합시다.
레이블스는 영화 제목, 데이터셋은 관람객 수, 라벨은 자, 요것도 변수 처리할게요. 타겟 DT, 이게 선택한 날짜니까 이 날짜에 대한 관람객 수. 자, 이렇게 프롭스 값 전달해 주면은 얘를 이제 컴포넌트에서 그래프로 뿌리겠죠. 어디가, 바로는 안 닫았구나. 바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안 나오는 부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데이터 셋. 여기 오타구나. 레이블. 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죠. 네. 프롭스 이름 오타 났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반응형 넣었으니까 모바일 화면에선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자, 요거까지입니다. 자, 요거 구현 완성하시면 돼요. 지금 11시 42분인데 원래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나는 것 같지, 기분이. 자, 일단은 요거 실습을요, 12시 반까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